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봄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행복한 2월 되시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1월의 소매 판매가 12월에 비해서 3.8% 증가했습니다. 전문가 예상보다 높아 인플레이션이 우려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은 10%가 넘고 캘리포니아주 가솔린 값도 평균 $5 이상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주변에서 추가 철군했다고 밝혔지만 미국과 나토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만큼의 철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과 러시아인을 향한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인에게는 전쟁을 막아야 하는 이유를 말했고 러시아인에게는 미국은 러시아인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푸틴의 마음을 아무도 못 읽는 것이고 그 사이 푸틴은 미국도 쥐었다 폈다 하는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오늘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외에서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찬반 논란 강합니다. 질병통제국은 크루즈선에 대한 코비드 경고를 완화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미국과 통하는 길을 막고 시위한 트럭기사 시위 비용의 거의 반이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미국인들이 지원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의 핫 이슈는 오늘도 러시아의 어린 스케이터의 금지 약물 복용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이어가게 하는 이슈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러시아 편에 내지는 미국 선수를 차별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 모든 주요 매체는 클로이 김 선수를 포함한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아시안 아메리칸 선수가 받는 인종차별을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이제 경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해답이 될 수도 있는 지표 같은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9시 35분경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동안에 오늘 새벽 0시 1분부터 LA 카운티에서도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킨더가든에서 12학년까지 학생들 학교 가면 학교 안에서는 교실 안에서는 써야지 되지만 실외 활동이 많죠.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무슨 헐리우드볼 행사라든가 아니면 오늘 당장 있죠. 그 슈퍼볼에서 승리한 LA 램스 축하 퍼레이드라든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벤트, 스테디움 아니건 바뀌건 소파이 스테디움도 마찬가지고요. 다저 스테디움,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로시움에서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약 1,000만 명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7일 동안 날마다 병원 입원율이 2,500명 아래로 됐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했고 하루 확진자는 지금 평균 4,100명입니다. 일주일 전보다 81%나 줄어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질병통제국은 2주일 통계를 내라고 하지만 이 LA는 지금 일주일 통계로 내서
이렇게 많이 81%나 줄어들었다 해서 이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내에서는 백신 접종을 받았어도 마스크 착용 로스앤젤레스 주민은 하셔야지 됩니다. 이게 이제 주정부와 많이 달라서 혼돈도 되고 하시는데 또 주정부는 오늘 새롭게 발표한 것들도 있는데 백신 접종을 받았으면 그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특별한 예외는 물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았어도 위험도가 높으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을 할 것을 권하고요. 이건 이제 개인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 그리고는 이제 2살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내 공공장소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걷어냈습니다. 실내외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뭐 병원이라든가 양로병원 또 버스를 타실 때 메트로역, 뭐 버스 정류장, 노숙자 쉘터 등 이런 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고요. 당연히 그 의료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2월 말에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정부에서 발표해 놓은 것이 훨씬 느슨한 셈이죠. LA 카운티와 비교하면. 그런데 이제 캘리포니아주도 여러 카운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카운티에서 주정부의 발표에 따릅니다. 그런데 이제 LA 카운티가 조금 더 강하게 가고는 있는데 디즈니랜드 뭐 애나하임에 있는 바로 그것은 주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원래 발표한 대로 백신 접종을 받으셨으면 여러분들 실내 식당 또 실내 스토어에서 마스크 안 쓰셔도 되고요. 어제부터 당장 시행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을 안 받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써야지 된다는 규정은 정해놨지만 그렇다고 디즈니랜드 직원들이 실내에서 백신 접종 카드를 이제 더 이상 확인하지 않습니다. 자율에 맡긴다는 얘기가 되고요. 너츠베리 팜이나 부에나파크 또 샌디에고에 있는 시월드 다 마찬가지로 LA 카운티와는 달리 주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릅니다. 주정부는 이제 실내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요. LA 카운티처럼 조금 아직 빡빡하게 하는 곳은 산타클라라 그리고 멘도시노 이 정도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다음 달까지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3월까지도 써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질병통제국 안내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논란이 굉장히 많죠. 지금 슈퍼바이저 위원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실내에서도 이제 더 이상 마스크 쓰면 안 돼 하는 사람이 제니산 슈퍼바이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슈퍼볼 경기를 할 때 소파이 스테디움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 썼는데 그런 것은 가만히 두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지 된다는 것만 지키면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그 업주들에게 벌금을 물게 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게 하나의 의견, 제니산 슈퍼바이저를 대표로 해서 하는 의견이고 또 다른 것은 그 슈퍼바이저 위원장인 홀리 미첼 의장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건 공공보건이 아니냐. 돈이 가장 적게 들고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니까 아주 안전해질 때까지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고 실내에서는 써라. 이게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 걸어 다닐 때는 안 쓰다가 걸어서 끊임없이 하루 온종일 배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어디를 걸어서 어디를 가죠. 그러면 그 당시에 손에 들고 있나요, 마스크를? 귀에 걸고 있다가 바람이 휙 불어서 날려뜨리면 어떡하나요? 그럼 저희 회사 같은 경우 빌딩에 들어올 때 마스크 안 쓰면 그 지키시는 분들께서 아주 강하게 단속을 하거든요. 이러면 어디 가서 마스크 사다 써야 되나요? 일치가 하루빨리 되는 것이 소비자들의 그 편리를 위해서는 괜찮은 것 같고 그러나 개인의 건강에 따라서 전부 개인이 알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 카운티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미 전국에서 이제는 LA 카운티 쪽보다는 LA 카운티와는 달리 캘리포니아 주정부처럼 하는 것을 따라가는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미크론이 약하기도 했고 많이 지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기 때문에
이제는 오미크론으로 대해서는 아주 대단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렇지만 또 다른 것이 올지는 모르고 오히려 한국을 걱정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족이 계시는 분들 그동안 한국이 괜찮다 해서 안부 인사도 안 하셨던 분들은 그 전화라도 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국이 지금 확진자가 9만 명이 넘어서 날이 새면은 1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냐면 미국이 인구가 3억 3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전국에서 확진자가 11만 명입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인구가 6분의 1도 안 되는데 지금 미국과 거의 마찬가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데 미국도 일주일 전에는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80만 명 넘었습니다. 86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확진자가 11만 명으로 떨어졌으니까 또 한국도 뭐 지역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다르기는 하지만 빨리 내려갈 수도 있다는 이 점은 이제 한국의 대선과 연관해서 굉장히 그 중요하게 봐야지 되는 그런 문제고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정말 중요한 경제와 연관된 그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여부 그 가능성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뭐 러시아 사태로 캘리포니아주가 가솔린 값이 평균 가솔린 값이 5달러 넘는다고 하고 이렇게 나가면 뭐 러시아에서 수출을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서방 세계에서 제재하는 것도 있고 해서 결국은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10% 이상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는 겁니다. 어제만큼 오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은 극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요. 모든 게 이제 푸틴 대통령에게 달렸는데 푸틴 대통령이 워낙에 허풍도 심하고 그리고 아주 그 허욕 같은 것도 있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원래부터 침공할 뜻이 없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도 계속 강하게 가잖아요. 또 포진. 어제 바이든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니까 15만 명 정도가 포진돼 있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주변에 그렇게 하다가 하나 내주는 듯이 우리 협상할 수도 있어 하고 러시아가 군사력을 높이면 높일수록 미국도 점점 강하게 2014년도 그 크림반도 합병했을 때 겪어보지 못한 고통을 주겠어 하잖아요. 그럼 강대강이 이렇게 부딪혀서 어떤 한순간에 서로의 신호를 잘못 읽으면 이게 큰 불행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게 과거에 수많은 전쟁에서 봐왔던 점이기 때문에 그 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우선 서로 최악의 상황을 특히 이제 미국이나 그 나토 같은 경우는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한 것 가운데서 뭐 오늘의 미국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어떤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대국민 미국을 향해서 한 연설이지만 무척 특별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러시아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는 러시아 국민들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했습니다. To the citizens of Russia, you are not our enemy. And I do not believe you want a bloody, destructive war against Ukraine. A country and a people with whom you share such deep ties of family. 당신 우리는 적도 아니며 그 러시아 국민들이 그렇게 피 튀기는 그런 그 전쟁을 우크라이나와 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도 압니다. 혈연 관계도 있고 문화도 교류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Attacks Ukraine, it would be a war of choice. 만약에 Or a war without cause or reason. I say these things not to provoke.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한다면 이건 선택에 의한 겁니다. 피할 수 있는 일어나지 말아야지 될 사망 같은 것, 이런 것들, 파괴 같은 것을 일으키는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77년 전에 세계 그 역사상 가장 그 혹독한 비참한 전쟁에는 같이 뭐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참여를 했었던 국가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미국의 반감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그 연설을 했고 그리고는 2014년보다 훨씬 강한 제재를 할 것이다 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와 또 이제 미치 매코넬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 이 두 사람이 연방 상원 의원 100명을 대표해서
반쪽인 그 민주당, 반쪽인 공화당을 대표를 하는 이 두 사람이 어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보호해야지 된다는 정책에 지지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치인들로서 초당적인 게 참 보기 드문 일인데 그랬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마르코 루비오 같은 공화당 상원 의원도 합세를 했고, 그렇지만 여전히 공화당에서 이 우크라이나 뭐 그냥 전쟁이 나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지 하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랜드 폴 같은 공화당 의원, 켄터키가 지역구인 자유주의자. 그렇지 않으면 뭐 플로리다주의 이제 초선 의원밖에 안 되는 매츠 게이츠 의원 같은 경우 친 트럼프 의원이요. 그리고 텔레비전에서는 터거 칼슨이 날마다 우크라이나 거기에 왜 미국이 개입해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옵션은 푸틴이 갖고 있습니다. 전쟁이냐 협상이냐 아직도 우리는 추측을 해야지 될 뿐이고요. 그래서 어제 그 푸틴 대통령이 그 러시아의 국회 두마가 이제 동부 쪽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분리주의자들이 모여 사는 그 동부 쪽 러시아에 친한 그런 쪽을 아예 국가로 우리 독립시키자 하는 안을 냈는데, 푸틴이 그 안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뭐 원래 다 이쪽은 짜고 모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은 협상의 의지가 남아 있어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나토 사령관도 미국의 국방부도 미국 대통령도 푸틴이 어제 오늘 계속 우리 조금 군인 좀 철군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잘 믿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에 있는 아주 작은 그런 그 부분을 철수를 했다든지 그런 것. 그러면서도 계속 지금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죠. 경제를 지탱하지 못하게 해서 스스로 여러 가지로 그 망가지도록 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지금 진실과 시뮬레이션 사이에서 또 계속 가짜 이메일 오면서 어디 폭탄 터진다 뭐 이런 것 와서 대피해야지 되고 하는 상태여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지금 입장이 1986년도 체르노빌 그 원자력 그 발전소 그 당시에 리크됐을 때 그때 상태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체르노빌이 우크라이나의 이제 북쪽에 있잖아요. 벨라루스와의 경계쯤에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구소련에 속한 국가였으니까 그때 이제 이 체르노빌 이쪽이 터져버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터져서 막 그 리크되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공을 찬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쪽에 어떻게 되면 안 되지 하면서 집에 꽁꽁 숨어 있었던 사람도 있고, 딱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지금 그런 형태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이 같은 긴장을 겪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사람과 막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어 하면서 총을 들고 준비를 하는 사람. 러시아가 문제는 중요한 것은 정말로 경제적인 압박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건데, 2014년 크림반도 점령 이후에 2018년까지 지금 국제통화기금에서 계산한 것에 따르면 미국과 서방 세계가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한 것으로 러시아의 GDP는 0.2%라고 하던가요? 0.2% 정도 줄어들었을 뿐이랍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그동안에 준비를 했죠. 또다시 이런 일을 내가 할 때 서방 세계에서 어떻게 할 테고 하면서 페이먼트 시스템 같은 것도 만들어뒀고 해서, 심지어 푸틴의 주변 엘리트 사람들의 뭐 자산을 동결한다. 이게 별 효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 다 러시아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푸틴 사이로 뭉친다는 거죠. 그 내부에서는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방탄조끼를 입은 겁니다. 푸틴은 지금 그 내부에서는 그런 상태고, 러시아의 그 농업계에서는 좋아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나라 동유럽에서 오는 농산물 수입품이 없으니까, 국방산업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워낙에 독립적이라서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거의 유일하게 영향받는 것은 달러 문제입니다. 러시아 일반 국민들도 저축하는 것은 거의 달러로 하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국제사회와 무역을 할 때 이 거래를 그 스위프트 코드라는 것을 거래를 못하게 하면 러시아는 힘들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러시아와 에너지 같은 것을 많이 교류하니까, 그 수출하고 수입하고 하니까 결제 수단을, 미국은 뭐 오일 거래가 있기는 하더라도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별 영향을 안 받으니까 미국은 러시아가 스위프트 코드를 못 써야지 된다라고 얘기하고, 유럽은 이걸 조금 꺼리고 있는, 그래서 유일한 아주 강한 무기는 지금 스위프트 코드를 못 쓰게 하는 것과 결제요. 달러 결제, 그리고 일반인들의 달러,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뭐 여러 가지 침공하지 않을 이유들 무척 많고 뭐 침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푸틴은 언제나 막판에 중대 결정을 하니까 러시아와 그 미국이 계속 강강 나가다가 이걸 굉장히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 사이에요. 푸틴은 너무 좋아합니다. 가끔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 하는 일을 봐주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자신들의 로드맵도 있지만 우리 좀 봐줘 하면서 뭔가 행동을 하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아젠다가 온통 푸틴에게로 쏠려 있습니다. 원래 독재자들은 허영심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자신에게 쏠리는 내가 이긴 것과 같은 그 상황을 굉장히 즐깁니다. 지금 푸틴이 뭐 슈퍼파워의 위치에 있고요. 심지어 우크라이나가 뭐 나토 가입을 안 할 수도 있어라는 말까지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일반 국민들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중국과 대적을 해야지 됩니다. 중국과 대적을 하는 데만 힘을 모아도 다 못하는데 이미 어느 정도 당분간 러시아의 힘이 좀 빼앗겨 버렸고 그 사이에 러시아와 중국은 가깝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서방 세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면은 중국의 경우는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거의 동참합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말로써 러시아도 누군가 친구가 필요하니까 우리 도울 수 있는 것까지 도울게. 뭐 오일도 우리가 더 사줄게 하면서 러시아와 친구가 돼서 독재 국가와 독재 국가의 동맹은 강해지고 그 사이에 중국은 러시아가 다른 나라에 수출하지 못하는 것을 수출을 하면서 경제력을 더 키우게 되죠.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이것도 잃고 중국에 집착해야지 되는 에너지를 러시아 쪽에 쏟고 그 사이에 중국은 러시아가 못하고 있는 수출 수입 같은 것을 하면서 힘이 경제대국으로서 힘이 더 강해지고 여기에 또 그 바이든 대통령의 또 다른 딜레마가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덜마지 올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그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겠는데 올림픽의 뭐 순서 뭐 한국도 금메달 땄고 미국은 뭐 하키팀이 아니 이렇게 져서 그 높은 곳으로 못 가게 됐어 하는 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몇 번이나 지금 기회를 봤는데 오늘쯤은 전해드려야지 될 것 같다 싶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에이시안 아메리칸 선수들이 동계올림픽에서 여러 가지 그 신체적인 조건들이 맞아서 동계올림픽에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많이 그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 대표 선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달을 땄어도 얼마나 인종차별은 이어지는가 하는 내용들 거의 모든 매체가 지금까지 보도를 했거든요. 잠시 뒤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베이징 올림픽의 이 이슈를 미국 매체는 뭐 케이블 텔레비전은 시간마다 탑 뉴스로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15살 된 그 러시아의 카밀라 발리예바가 뭐 세계 약품 가운데서 하나가 이제 금지된 약물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그 심장을 보강하기 위해서 먹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뭐 이왕 그 참여를 했으니 경기를 해라 하는 것이 이제 스포츠 중재재판소 또 뭐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도 대강 그렇게 했고 하니까 지금 미국에서 특히 이제 캐리 리처든슨이라는 지난번에 도쿄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이게 뭐냐 나는 그 당시에 그 마리화나를 했기 때문에
금지된 약물 해서 도쿄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너무 그 고통 같은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그 선수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 캐리 리처드슨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카밀라 발리에바와 내가 차이라면은 내가 블랙 영 레이디라는 것. 지난번 도쿄 올림픽에 참석하지 못한 미국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이중잣대가 아니다. 이건 왜냐하면 그 캐리 리처드슨 선수는 6월 19일에 그게 이제 발견이 됐고 올림픽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이제 그 마리화나하고 하면 한 달간 금지랍니다. 이 마리화나도 여러 가지 그 성적을 좋게 해줄 수 있는 뭐 에너지가 되니까는요. 그래서 그랬다고 하고 카밀라 발리에바 같은 경우는 올림픽 기간 중엔 그게 없었고 무슨 연유인지 12월 달에 한 게 지금 드러나서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것이 왜 지금에서야 드러났는지 그런 부분들이 또 확인되기 전에 경기를 하도록 한 것은 또 메달리스트가 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불만할 만한 충분한 이유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메달리스트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이벤트 같은 거, 축하하는 이벤트 같은 것은 하지 못한다고 했고요. 또 개인뿐만이 아니라 뭐 개인도 금메달 후보인데다가 종목마다 러시아 팀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 선수 또 러시아라는 국가를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미국, 아프리칸 아메리칸 선수보다 편애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전해드릴 내용은 너무너무 보도 내용이 많아서 다는 전해드리지 못하고 대강 이런 분위기입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미국을 위해서 몇 번이나 안겨준 선수들도 에이시안 아메리칸일 경우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당합니다. 백인에 의해서. 대부분 이제 선수들이 얘기한 것 보면 백인이거든요. 백인 나이 많이 든 남자로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인종차별을 받았다. 이 클로이 김 선수 같은 경우 4월 달에 ESPN과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아주 긴 내용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지금 전해드릴 내용은 제일 먼저 사실은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이번에 동계올림픽에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도했었던 매체는 뉴욕타임즈입니다. 그 다음에 뭐 워싱턴 포스트, ESPN,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이런 등등의 많은 매체가 아직도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게 30년 전부터였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크리스티 야마구치가 일본계 미국 그 선수요. 그때 그 다음이 이제 미셸 칸이었잖아요. 중국계. 그러다가 이제 한국계인 클로이 김으로 이어진 건데 종목은 다르지만 클로이 김 경우에 겨울 동계올림픽에서 전부 금메달을 따고 완전히 특히 동계올림픽은 클로이 김도 얘기를 하는데 동료 지금 그 하프파이프 이 선수 가운데서 그 전에 평창올림픽에 갈 때도 그랬고 백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훈련받고 어렸을 때부터 이 스노보딩을 탔으니까 13살 때부터 탔으니까 그런 많은 것들 클로이 김 얘기는 나중에 전해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이 모든 매체들이 지금 동계올림픽에 미국 대표로 출전하고 있는 중국을 위해서 뛰는 선수들도 몇 명 있고 대부분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거의 미국을 위해서 뛰죠. 그런 모든 선수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에이시안 선수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티 그 야마구치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너무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아주 길게 보도를 했는데 뭐 네 얼굴에 뭐 겨울 동계올림픽이 어울리지 않는다. 따서 미국에 메달 줄 때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달리스트인데도 얼마나 그게 심한지 연습을 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뭐 그런 것들을 다 겪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뭐 캐런 첸, 알리사 리우, 아일린 구가 엄마 때문에 중국으로 해서 뛰고 있고 클로이 김은 미국 팀이고 주인은 아예 그 여권까지 국적까지 그 중국으로 했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에이시안 아메리칸은 이길 수 없다는 인식 같은 것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을 위해서 메달을 땄다고 이 누구죠? 그 박스 텔레비전에
그 터커 칼슨 같은 경우는 배신자 막 이렇게 그 아일린 구 선수에게 얘기를 그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그 골퍼 데니엘 강도 도쿄올림픽에서 뭐 정말 중국으로 가라. 사람들이 그런데요. 물론 이 선수는 클로이 김이나 다른 선수들처럼 이렇게 높은 단계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중국으로 가라. 본인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아니 왜 사람들은 아시안 하면 중국밖에 모르나? 나보고 왜 중국으로 가라고 하지? 난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 저녁에 개고기 먹니? 막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 한다고 하고요. 또 다른 아시안계 선수들은 본인들이 이제 이 메달을 따고 유명해져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촬영을 하고 있을 때 길에서 가다가 누군가 기 차 안에서 막 이 선수에게 스프레이 같은 거 뿌리는 것들, 체조 선수 이런 것들을 많이 당했고 이건 일본계 선수, 한국계, 중국계, 심지어 그 마운틴 그쪽 지역에 사는 그 몽계 선수 이런 모든 선수들이 다 겪는 일이라는 겁니다.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서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태어났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학교 교육도 받고 그래서 미국에 메달을 안겨줬는데 그러고는 그렇다. 클로이 김 선수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데도 인종차별에서 예외가 아니다. ESPN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미국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어떤 때 헤어스타일리스트와 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헤어스타일리스트도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다반사라는 거죠. 뭐 바보 같은 에이시안이라던가 하루에 인종 혐오 메일을 30번 받는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이 클로이 김 같은 경우는 하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인종차별을 당해서 묵묵하게 아버지도 인종차별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네가 이겨라 하니까 묵묵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또 요즘에는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는 그렇게 유명해진 그 영향력이 있는 선수니까 네가 좀 나가서서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해서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페사디나 쪽에 7살 때 식당을 가는데 아버지 어머니 친구들과 식당을 갔는데 옆에 가까이에 백인이 앉아 있었는데 나이 많이 든 백인 남자가 너는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니? 그래서 7살 아이가 뭘 알겠어요? 나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학교 다니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웃는 게 이제 비웃음이라는 얘기겠죠. 왜 그 사람들이 7살 때 왜 웃는지 몰랐는데 그런데 학교 다닐 때도 백인들 주변에서 다니고 그런 스포츠 자체도 다 백인 선수고 할 때 그 백인 선수들과 다른 어떤 곳을 가면은 이 클로이 김만 쳐다보면서 야유하고 뭐하는 그런 눈초리. 그런 때 백인 다른 선수들 친구들도 그 개입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백인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는 아버지가 그 한국말로 물어봐도 영어로 답변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또 친구들이 너 한국말 할 줄 몰라? 이러면 난 한 번도 배워본 적 없어. 한국말 할 줄 몰라 하면서 그때 나는 한국말이 완벽했다라는 그 스트러글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죄책감은 또 속으로 들고요. 엄마한테나 뭐 그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리고는 이제 평창 올림픽에서 이기고 나서도 그 수없이 많은 아니 이겨준 것서 메달 따준 것은 좋고 그 다음에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에이시안이 어떻게 잘할 수가 있어. 백인이 더 잘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에이시안에 대한 혐오가 코비드-19 이후에 노멀이 됐을 때 정말로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고통스러웠고 그 이전에 평창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고 뭔가 새로운 환경에 접하고 싶어서 프린스턴을 갔고 거기에서 많은 서로 다른 그 백그라운드의 사람을 보고 그 뒤에 특히 이제 엘라바마에서 온 친구와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이제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본인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생각이 있었는데 그 친구와 어때?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건 어때? 백인 우월주의적인 그런 환경에서 지내기는 뭐 어땠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클로이 김의 얘기입니다. 인종차별이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는 것에 따라서 나오는 거구나. 환경이구나. 인간이라는 것은 환경의 산물이구나. 이런 것을 알았다는 거죠. 나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고 미국을 위해서 메달도 따주고 하는데 여기는 here, 여기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비드 19 이후에는 나의 엄마, 나의 아빠를 너무 걱정한다는 거예요. 어디 밖에 나가면, 그리고 훈련 받을 때 스위스 가서 훈련 받을 때도 있었는데 엄마 아빠도 같이 갔는데 막 심지어는 미국을 벗어나도 이렇게 쳐다보는, 그때는 이제 팬데믹 때였고 하니까 마치 무슨 병균이 묻어 있는 것처럼 쳐다보다가 멀리 도망치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부모가 이제 집 밖으로 나가고 평창올림픽 때는 부모와 같이 갔잖아요. 그때도 이제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연락이 안 되면 텍스트해서 10분 안으로 엄마가 나에게 답을 안 하면 너무너무 걱정되는데 엄마가 나의 그 걱정을 알런지 몰라? 뭐 이런 형태로 ESPN에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그 클로이 김 선수가. 나는 지금은 코리안 아메리칸인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그 어렸을 땐 정말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한 고통도 있었겠죠. 어린아이가. 그 백인 그 선수들 친구들에 둘러싸여서 그 같은 비아냥거림을 받으면서, 그리고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이 됐으니까 이 정도 말이 나오는 거겠죠. 그런데 클로이 김 선수와 마찬가지의 스토리들이 미국을 위해서 메달을 따주고 하는, 본인들의 성취도 하고 하는 그런 많은 에이시안 아메리칸 동계 올림픽에 출전한 미국을 대표하는 선수들도 느끼고 있는 인종차별이다 하는 게 말씀드린 대로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 ESPN 모든 매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1월 달에 경제와 관련돼서 소매 판매 12월 달에 비해서 3.8% 늘어나서 예상 밖으로 높았답니다. 상무부는 한 2.1%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12월 달부터 1월 달 사이에 물가가 0.6% 올랐으니까 그걸 감안하더라도 판매가 지금 많이 늘어난 거죠. 뭐 온라인 쇼핑, 가구 같은 것들이 많이 팔렸고요. 자동차와 부품도 많이 팔렸습니다. 지난달 줄어들었었죠. 자동차와 부품은. 스포츠 상품과 가솔린 판매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보통 이제 이런 때는 식품하고 음료수가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데 경제예요. 단지 0.9% 늘어났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반적으로 1월 달에 소매 판매가 12월 달에 비해서 3.8%나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물건을 산다는 거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사람들도 걱정을 한대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소비한답니다. 1년 기준으로 하면은 소매 판매가 13% 지난해 1월보다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가솔린이 워낙에 값이 올라서 33.4%가 늘어났고, 옷 판매가 지난해보다 21.9%가 늘어났습니다. 아무튼 12월 달보다 좀 샤프하게 늘어났죠. 더군다나 할러데이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지갑을 연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때가 있었어요. 11월 달, 12월 달 할러데이 끝나고 나면 할러데이 때 그 팔리지 않은 물건들을 가전제품이 됐던 옷이 됐던 아주 빅 세일을 하잖아요. 지금 그런 시절이 아니죠. 실내에서 아직까지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걱정될 정도의 소매 판매다 하는 것이고요. 가솔린이 전국적으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평균 가솔린 값이 레귤러를 말하는 거겠죠. 4달러, AAA 등등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내놓은 겁니다. 4달러가 될 가능성이 있고, 캘리포니아주는 워낙에 가솔린 값이 비싸니까 5달러도 넘을 것이다. 이게 이제 1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세계 오일 생산의 1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40%를 유럽 쪽에 팔고, 또 오일은 30%를 팔고 하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세계 생산량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모든 것에 다 들어가니까 우리가 가솔린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방 가솔린세는 일단 중지시킨다 하는 것을. 그렇게 되는 경우 가솔린 값이 싸질 수가 있으니까는요.
더군다나 이제 팬데믹 초기에 사람들이 가솔린 수요가 없으니까 갤런당 한 2달러 정도 했거든요. 지금은 뭐 3.5달러 정도 평균, 전국 평균이 그 정도는 한답니다.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는데도 오일이 필요한데 그 10% 오일 그 생산국인 러시아에 제재를 해서 오일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러시아가 얄미워하면서 유럽 쪽에는 팔지 않는다던가 이런 문제가 오면은 미국도 지금 힘들어진다는 거고 이미 뭐 배럴당 지금 뭐 지난해 4월달과 비교할 때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거의 100달러 가까이 가잖아요. 원유가 배럴당 가격이 100달러 가까이 갑니다. 뭐 96달러, 97달러 이 정도 되는데 캘리포니아는 몇 개월 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바로 5달러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푸틴이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도 원래 또 하나 지금이 나쁜 시점이 이 정도 되면은 가솔린이 슬슬 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왜냐하면 정유 시설을 점검하는 때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슨 뭐 가솔린도 뭐 브랜딩 하는데 뭔가 그 절차가 있는 그런 시기랍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같은 것을 점검하고 할 때는 생산량도 줄어들고 하니까 가격이 당연히 오르는데 게다 대고 우크라이나 침공 이렇게 되면은 정말 머리가 삐죽고 쏟을 수 있는 거고요. 전국 가솔린 값이 2008년도에 피크였습니다. 그 당시에 뭐 그 4달러 11센트였으니까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5달러 훨씬 넘었다는 거죠. 5달러 26센트 정도로 계산을 하는데 그때는 그 러시아가 아니라 금융위기였었잖아요. 지금 그때보다는 나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면은 캘리포니아주는 뭐 그때와 거의 비슷한 그런 정도의 가솔린 높은 가격을 각오를 해야지 되는 거죠. 지금도 열심히 서방 세계 국가와 러시아가 어떠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다들 바쁘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지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는 백악관의 방문자 기록을 의회 그 1월 6일 그 폭동 사건 조사단에게 주면은 안 된다라고 여러 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적인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법원에서 거부당했지만 첫 번째도 바이든 대통령은 공개해야지 된다 했고 이번에는 그 말씀드린 그 방문자 가운데서는 뭐 로비스트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그 기부자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1월 6일 방문자를 포함을 해서 그 백악관 방문자 기록을 막으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말을 아니다. 보내라. 공문서 기록소에서 의회에 전달해라 라는 조치를 취했고요. 그리고 또 어제 말씀드렸던 그 세라 페일린 전 엘라스카 주지사가 뉴욕타임즈가 나를 중상 모욕했다 의도적으로 사설에서 이 주장에 대해서는 판사가 기각하겠다 했고 배심원들도 그거는 요인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2011년도에 가브리엘 기포즈 의원이 총격 살해 당했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때 세라 페일린의 행동위원회가 가브리엘 기포즈 의원을 포함해서 20명의 의원들을 표적을 삼아서 그 여러 가지 위치 같은 것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고 이 뉴욕타임즈가 그 위원회에 어떤 그 링크를 시켜놨는데 나중에 조사를 하고 봤더니 그 공격 사건의 용의자는 정신 이상이 있었고 세라 페일린 그 정치행동위원회에서 자극을 받아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했고 당시에 뉴욕타임즈는 바로 사설을 싣고 14시간 만에 우리 잘못이다 하고 잘못을 정정을 했고 또 그 링크도 내리고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게 아니다. 항상 언론에는 의도적인 것과 의도적이 아닌 게 있잖아요. 언론이 보도할 때 뉴욕타임즈가 당시에 그 우리의 잘못이다 하고 시인을 했는데 세라 페일리는 내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시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의도적이다, 악의적이다. 그 이후로 내가 많은 피해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법에서는 그 언론에 대해서는 어떤 그 표현의 자유 같은 것, 그 악의적이었다면 금방 그렇게 뭐 시인을 하고 뭘 사과를 하고 했겠는가 하면서 그것은 이제 확실하게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하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덜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지금 약간의 그 완급 조절이 조금 있는 게 요즘같이 긴장 있는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크루즈선에 대해서는 그 위험도 경고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지금 질병통제국이 내렸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점을 지켜보고 있는데 캐나다의 트럭 기사들이 그렇게 트럭을 미국으로 오는 길을 막으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호텔비, 먹는 비, 가솔린비, 무슨 비 그 비용이 900만 달러가 거쳤는데 그 가운데서 반은 미국으로 갔고 또 일부는 암호화폐로 거래됐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아주 그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계속 번지면 캐나다 정부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해서 지금 캐나다의 총리가 이 같은 강경한 대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사태도 선포를 했잖아요.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경찰이 영장 없이 체포될 수도 있고 영장 없이 구류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강혜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